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의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까 간단하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연기를 살펴는 봤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내일로 일단 미뤄졌다. 정말 뭐 추가로 좀 살펴볼 게 있는 거냐, 잦은 사태를 어떻게든 이끌어내 보려고 하는 거냐,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났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갑니까? 당내에서는 지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당연히 섞여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기류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부터 쭉 체크를 해봤을 때 지도부 일각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징계를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윤리위에서 하루 정도 연기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연기가 되니까 좀 나오는 얘기들이 예전에 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을 좀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현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황정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조인 특히 판사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내에서 뭐 지도부한테 들은 표현은 이게 결국은 윤리위라는 게 이제 법원의 그런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행위인데 좀 재판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쪽에 물어보니까는 그러니까 자료 뭐 내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JMS 그 문제됐었던 페이스북 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하고 이번에 이제 녹음 유출됐던 게 논란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크리티컬한 거는 없고요. 그냥 이미 다 공개돼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신중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건 이쪽 징계위원회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이고 두 의원들은 잦은 사퇴를 할 마음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시기를 보는 겁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얘기 들은 거를 이제 어느 출처를 좀 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합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림 자체는 이렇습니다. 지난주부터 김기현 대표의 기류는 이제 제가 들은 기류는 자진 사퇴를 좀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예전부터 좀 있었던 그림인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당권이 강한 당대표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됐을 때부터 징계를 좀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용산 쪽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 건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원하는 그림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진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참작을 해가지고 경징계로 이제 한 다음권 정지 3개월 이하 이런 정도의 좀 징계를 하는 그런 그림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 징계 대상자가 된 이제 최고위원들 쪽 분위기를 좀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면은 책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김기현 대표 내지는 아니면 뭐 다른 최고위원이라든가 와가지고 연락을 좀 해가지고 뭐 그렇게 권유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자진 사퇴를 시킬 거면은 뭔가를 좀 보장 내지는 보상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예를 들면 자진 사퇴를 하셨으니 그렇게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징계마저 세게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징계는 약하게 뭐 징계를 약하게 해주고 뭐 좀 뭐 노골적인 얘기로는 이제 공천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예를 들자면 뭐 주고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아예 접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 쪽에 얘기를 물어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리위는 윤리위대로 독립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한테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건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접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징계당하는 최고위원들 쪽에서도 뭔가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연락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먼저 그러면 뭐 자진 사퇴를 하고 먼저 찾아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보자면은 눈치 게임 양상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내 일부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전체는 아니고 일부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빠르게 좀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삼각이 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쪽이랑 최고위원들은 그 징계당하는 최고위원들은 서로 눈치 게임.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좀 먼저 나서기는 어려운 그림 이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은 강경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김기현 대표가 이게 너무 그립이 약하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머뭇머뭇하는 그림 보여주면 안 좋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자진 사퇴를 하고 징계를 약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도부의 일부에서는 이거 소위 재판 거래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빠르게 그냥 이렇게 강하게 징계를 내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무수석은 다 부인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대통령실이 엉켜 있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태영 의원 특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태영호 최고위원을 지도부에서 많이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뭐 진실은 어쨌든 양쪽 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알 수는 없는 상태인데 설령 혹시라도 이진복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치자면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막 두들겨 맞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맞다라고 치면 지금 감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나만 이렇게 욕하는 이런 그림이 돼? 이러면 더는 못 참아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진복 수석이 얘기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뭐 전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만약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대통령실까지 번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진복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진복 수석이 그럴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진복 수석 본인도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당 공간이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즉 이 얘기는 그러면 태용호 최고위원이 믿었다면 이상한 거고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그것도 역시 자신의 권위를 벗어난 거고 즉 이 얘기는 그럼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권 전체로 번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십시다. 60억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해명했다는 아까 조금 짚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기준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안 그래도 좀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김남국 의원 건은 국민정서법을 좀 정면으로 거느린 사안이다. 그래서 이 국민정서법은 탈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사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60억 의혹이죠. 뭐 60억, 9억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도 아닌 코인으로 이렇게 수십억대 사적 이익을 불리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 의원들도 좀 놀랐다고 하고요. 또 일반 대중들에게는 사실 와닿지 않은 금액 규모예요.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당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김남국 의원의 해명 방식부터가 잘못됐다고 좀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첫 해명이 한동훈 검찰이 작품이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고 내가 하면 문제냐. 왜 국민의힘이 하면 괜찮은 거고 민주당은 늘 해명을 해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돈봉투 사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뭐 박순자는요. 태영호는요 이렇게 그렇죠. 좀 이른바 남탓 돌리기 화법을 했었는데 김 의원 역시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이제 남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그런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흘 만에 해명 자료를 내면서도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불법도 없었고 이해충돌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30 지지자들로 하여금 좀 일반적인 정서에 좀 어긋날 수 있고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정한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 이제 공직자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였어야 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 절대 커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체 진상조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소명이 되지 않을 시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지도부도 이 문제가 탈법이나 불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정서법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 문제이기도 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말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소명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이제 호미로 막을 걸 좀 가래로 막으려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오늘 오전에 송갑석 최고위원이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불법 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일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대응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뭐다 이렇게 수를 몇 수 내다보면서 결국은 다 공개하고 다 털어놔야 될 상황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신속하고 정직하게 빨리 처리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판단이 이제 조금씩 늦어져서 밀려서 가는 것 같으니까 떠밀려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해명을 하려면 자료를 쫙 보여주고 질문 받겠습니다. 뭐든지 다 대답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없었잖아요. 이게 주말에 이 건이 터지고 일요일에 사무총장이 이제 김남국 의원에게 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먼저 당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오전에 이제 지도부 전화를 돌려보니까 오늘 오후에 김남국 의원이 기자회견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4시 반쯤에 자료만 내고 이제 기자회견을 안 한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기자들 전화 일일이 다 받지 못해서 죄송하다. 근데 차차 받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기자들이 김남국 의원실 앞에 되게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해명 자료에서 크게 3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는 게 이제 정치권의 지적인데 첫 번째로는 21년 초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9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를 이제 가상화폐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죠. 그렇죠. 근데 재산 신고를 보면 이제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보면 2021년 말에 예금이 10억 원 는 걸로 나와요. 그럼 가상화폐로 재투자했다는 9억 원 혹은 이 늘어난 예금 10억 원 중 하나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선택적인 정보 공개입니다. 지금 위믹스라는 코인에 투자한 건 보도가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코인에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요. 이번에 공개한 계좌가 K뱅크 계좌인데 이 위믹스 투자 내역을 보려면 농협 계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든 자료를 다 공개했다고 했지만 일부만 선택적으로 발췌해 공개했다. 이 지적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투자 행태가 LG 디스플레이 한 종목에 9억 원을 몰빵 투자하고 또 그걸 군소 코인에 이렇게 한꺼번에 옮겨 투자하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게 변호사 시절이냐 국회의원 시절이냐 이런 것도 이제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데 아예 그러면 통장 내역을 다 공개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건 뭐냐 이제 묻기 시작하면 그것도 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해지기도 하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겠군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은지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히 이제 코인 투자로 넘어갔으면 예금이 어떻게 늘었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요. 이제 공식화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있죠.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아직 의혹 단계에 있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계속해서 주류 라인에 있었다라고 보잖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조국 사태 때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좀 옹호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이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은 그러니까 그 많은 코인이 거래가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종목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좀 세력과 연계돼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식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력이나 아니면 정보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특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의심을 그런 하는 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떤 가난 코스프레라고 하는 비난도 있지만 본래 짠돌이긴 짠돌이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 문제에서는 참 진심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는 평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안의 본질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그렇죠. 한데 이제 김남국 의원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을 제가 좀 몇 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쭉 그런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짠돌이인 거는 굉장히 명확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대학교 때는 옷을 좀 잘 아는 사이 입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좀 공통적으로 한 2명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원고가 있잖아요. 그럼 원고를 인쇄가 되는데 이 뒷면은 이제 백지로 돼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면지로 썼다는 거예요. 뭐 그럴 정도로 좀 아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소개팅 같은 거를 이제 그 솔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 같은 거를 해주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라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뭐 밥을 산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면은 이제 소개해준 쪽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소개를 안 해주고 뭐 보일러 잘 안 틀고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이라고 해요. 그럼 이미 그렇게 또 소문이 난 게 있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뭐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김남국 의원 주변에 전화를 돌려보면은 나쁜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이게 두둔이라기보단 짠한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코인 투자도 이제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2030 그냥 전형적인 남자로 보면 된다. 김남국 의원은 예. 좀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후원금 모금할 때 뭐 3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떨어졌다. 뭐 맨날 라면만 먹는다. 이런 짠한 이미지들로 조금 지지자들한테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이번 일로 코인 투자를 하는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큰 돈을 굴리고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고요. 다만 기자들이나 이제 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뭐 식당도 좀 괜찮은 곳으로 잡고 아니면 또 기자들이랑 본인 집으로 2차를 간다거나 그런 스킨십이 굉장히 좋아서 돈을 안 쓴다는 평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코인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언제부터 코인 투자를 했느냐 이런 거는 좀 물어봤는데 일단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절에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해명을 좀 따른다면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했던 그 종잣돈을 만들고 혹은 뭐 그 전에 코인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코인 투자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아무튼 아까도 잠깐 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갖다 낱낱이 공개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흐름 속에서 다른 일을 뭐 비위나 아니면은 무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에 꼭 하라고 규정 안 돼 있더라도 자금의 흐름이 큰 것들은 다 일일이 재산 공개 때 이렇게 내놨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낱낱이 빨리 해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임 1주년. 대개 취임 1주년이면 거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번에는 없어서 좀 기자들이 서운해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용산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사실은 안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는 그렇게 좀 예상들을 했었고 예. 이번에 오히려 이제 점심에 그 떡볶이랑 김밥 먹으면서 같이 오찬 간담회 비슷하게 했잖아요. 예. 그게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 기자가 이제 표현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자회견 안 할 것도 예측이 됐었고 도어 스태핑도 이제 재개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기자들하고 대통령의 이제 접점이 사라지고 좀 이제 기대감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의외로 좀 예상보다는 좀 깜짝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기대가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간담회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약간 불씨 같은 거는 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랬어 봐라.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요. 아까 기대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뭐 도어 스태핑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지금 1주년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례적인 일이어야 정상인데 워낙 기대가 낮다 보니 이 일에 그 기자들과 간담회 한 걸로 좀 가름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초반에 민주당에서도 저한테 이제 혹시 대통령실이 1주년 기자간담회냐 뭐 자료 같은 걸 만드냐고 물어봐서 제가 대통령실에 물어봤더니 회견을 안 할 거고 1주년 기념 자료집이랑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기대를 해라.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KTV로 뭐 몇 부작 홍보 영상 방영도 되고 또 1주년 성과 자료를 부처별로 좀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예. 기자회견 대신에 이런 성과 자료 만드는데 공을 좀 많이 들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취임 첫 해에 이제 신년 인터뷰를 조선일보랑만 해서 그렇죠. 당시 여러 매체들이 예. 항의를 좀 했는데 그때 앞으로 좀 여러 매체들을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1주년에도 혹시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는군요. 모 용산 기자가 했던 표현이 좀 인상적인 게 대통령이 좀 자만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강점이 어떤 기자회견 같이 엄격한 형식에서 예. 질문을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딱딱 답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편한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 대하고 이런 거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어 스태핑이나 기자회견 형태보다는 지난번에 했던 그런 형태를 조금 더 추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공직에 처음 들어가면 당혹스러워지죠. 왜냐하면
좀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다음날 기사를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달리 뭐 일부만 뽑아가지고 뭐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기도 뭐 이런 기사가 자꾸 나가니까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스타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1주년에는 공과를 분명히 얘기하고 국민들의 여론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방향들이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자들이 전달도 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도 하고 좀 들어볼 게 많은데 없다니까 좀 서운은 한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여권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보통 검사들이 이런 종류의 기자회견에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전직 검사 출신 의원한테도 들었던 얘기인데 공보 역할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한 줄 단위로 자를 갖다 놓고 한 줄 단위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혔을 때 문제가 있을지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검사들이 말실수를 적게 하는 편인데 이제 반면에 윤 대통령 스타일이 좀 특이하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겪어본 바로는 어떤 검사는 그대로 받았으면은 나중에 고칠 문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론 짧게 이어가긴 하지만 문장이 완벽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당하고는 좀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대통령실 쪽에서 꺼냈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 대표 뭐 순서가 어찌됐든 만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야당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지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교착 상태가 좀 된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여권 쪽에서 보는 분위기는 일단은 지금 이제 공을 던져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락을 한다.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여당 원내대표 포함해가지고 대통령과 같이 만나는 자리에 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그 자체로 그간에 좀 야당하고 불통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소통을 한다 이런 점에서는 차라리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끝내 성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부분에 이제 그렇게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강경 지지층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분란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좋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공을 던져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책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쪽이든 뭐 꽃놀이패다 이렇게 좀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먼저 가서 만났어. 우리 대표 좀 만나 주시죠라고 했는데 그거야 생각해보고 하면서 안 만나버리면 이제 박 원내대표만 벙 찌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뭐 만나자고 했는데 다 안 되면 그럼 민주당이 안 만난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자, 민주당은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실은 꽃놀이패라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만나도 안 만나도 이거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뭐 이른바 비이재명계, 비명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고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면 언론이든 여권이든 갈라치기에 들어갈 거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힐 거래요. 비명 원내대표, 뭐 이재명 패싱하고 윤 대통령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박광원 원내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둘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 후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통합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비명이나 친명이냐 이런 프레임이 가장 악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거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먼저 만난 선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만나게 되면 당대표를 건너뛰고 원내를 만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가 남게 돼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4년이 남았는데 만약에 다음 당대표가 뽑혔을 때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 선례를 이용해서 원내대표부터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만남이 성사가 되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카운터 파트너를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설정을 하고 구도를 잡아버리면 이재명 대표 패싱이 더 굳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물론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설사 만나더라도 민주당이 들고 올 성과가 있느냐. 지금 뭐 외교 현안에 관한 이야기든지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나서 예를 들어 입법에 관련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겠죠. 그럼 거부권을 뭐 행사하지 마시라 뭐 이런 요청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걸 들을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라치기에만 이용당하고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뭐 이렇게 지지 기반이 단단한 건 아닙니다. 당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재명 대표를 놓고 비이재명 계 쪽에서는 이렇게 뭔가 조금은 따갑게 쳐다볼 수도 있는 건데 마침 비이재명 쪽에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통합을 강조하니까 뭐 호재를 맞아서 뭔가 잘해볼 수는 있는데 그걸 알고 또 여권이 슬슬 흔드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각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처음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됐을 때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제 비명계 목소리 커지나 뭐 이런 식으로 예측 기사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 박광원 원내대표가 딱 되고 나니까 당 내에서 이제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 명분이 없어졌다. 이제 비명계 한 사람이 원내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도 잡혔고 이제 비명계가 뭐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흔들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측도 이번에는 비명 원내대표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예. 친명 원내대표가 되는 그림을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총선까지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서도 이게 민주당한테 호재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흔들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도 이걸 두고 좀 수가 훤히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걸 뭐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잘못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1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은 언젠가 좀 만나야 돼요. 물론 행사장에 가다 보면 뭐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좀 차례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는 뭐 협치가 필요한데 이게 만나게 될까요 결국? 제가 이제 어제 뭐 여권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 가능성 자체가 낮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이제 0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랬더니 답변을 거의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그 민주당의 분석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고 뭐 그렇게도 이제 외부에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쭉 윤 대통령의 그런 스탠스를 보면은 아예 이재명 대표의 만남 자체를 아예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캠프 때 있었던 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후보 시절에도 이제 정치 경험이 막 풍부하진 않았기 때문에 토론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데 대신에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 자리는 별로 긴장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 자체를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결국 그 시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어떤 그 정무적으로 판단할 그런 요건 자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에서도 이런 기류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 회동도 사실 또 요청이 와도 안 될 수밖에 없는 판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아까 대통령실에서 던져놨기 때문에 뭐 우리는 꽃놀이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던졌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지 말지 협상을 하는 거 아니냐.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이견 차이 때문에라도 이 판은 좀 안 되는 판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맡은 지 1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오늘 내일 일정이 조금 재밌어요. 예. 오늘 저녁에는 경북에서 경청 투어를 갔고 내일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갔습니다. 예.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인데 이번 TK 방문의 의미를 이재명 대표 측에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월은 원래 5.18의 그렇죠. 그 광주 기념일도 있고 민주당은 사실 광주를 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에 맞춰서 적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텃밭이 아닌 험지 한가운데인 TK에 가서 윤 대통령, 윤 정부 실정을 부각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를 만나는 것도 이 홍 시장이 늘 민생엔 여야가 없다는 거를 예전부터 강조해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생각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여야 협치, 민생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예방을 한다고 하고요. 또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그 달빛 고속철도 이슈가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빨리 추진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올 거라고 합니다. 뭐 험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까지 또 험지는 아닐 그렇죠. 수 있어요. 고향이 안동이니까. 그래. 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때하고의 험지하고는 좀 다른 문제니까 뭔가 좀 자신이 있는가 보네요.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되는지는 뭐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